길어봤자 일주일 정도로 봤었던 중동 전쟁이 어느새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개입과 함께 5차 중동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테러 조직 하마스 간의 전쟁. 사실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는데 어느새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워낙 이렇게 휴일 기간 동안에 긴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예. 방송 시간 마지막까지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는 오히려 상황을 좀 잘못 파악할 수도 있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오늘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모두가 이렇게 동결이 돼서 이게 이런 문제가 있나 디지털 사회의 어려운 점으로 해서 아마 방송 스태프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빚었었는데요. 사실 최근의 지정학적 위험 상태에는 다시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1년 전입니다. 바로 10월 7일 날, 그러니까 지금 10월 2일이니까 1년이 다 됐네요. 당초에는 3일 전, 7일 전 이게 그치지 않겠냐 했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3일 전쟁에서 지금 만으로 그렇죠. 3년째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든지 디지털 시대에서는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전쟁의 발생은 사실 가자 지구에서부터 하마스가 공격한 거를 해서 그의 진전 상황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의 헤즈볼라가 이렇게 가담을 했었고 결국 최근에 헤즈볼라의 수뇌부가 전부 괴멸되니까 헤즈볼라는 이란에 대해서 대리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전면적으로 노출되면서 이번에 가담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 아마 즉 이렇게 히스토리를 좀 아셔야 될 거를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전쟁이 악화될 경우에는 전쟁 전개 상황에 이런 내용들이 가장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긴급히 이렇게 아라크사 홍수라든가 이런 것을 좀 다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그냥 인터넷에서 한번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송의 뒤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자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라크사 홍수라든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란을 가담을 계기로 해서 오슬로 협정이 완전 무력화됐다.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될지, 세계 경제라든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사실 누구든 중동 전문가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지금의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옴키루프 전쟁 이후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가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관전 포인트,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바로 1년 동안 불개입 원칙을 지켜오던 이란이 이제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란이 가담하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라든가 세계 증시라든가 유가라든가 비교적 안정적 움직임을 보였죠. 오히려 유가 같은 경우는 더 하락되는 움직임을 보였죠. 이것이 세계 경제라든가 증시에 숨통을 터지게 했던 배경이다. 근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계기로 해서 악의 고리가 형성됐다. 불의 고리가 형성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란의 소외 상태는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란의 소외 사태를 한번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정책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사관이 느닷없이 트럼프가 옮긴다든가 이런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어떤 상징성 이런 것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대사관을 옮긴다든가 이런 조치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의 분노를 영향시킨 게 지금까지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에 초승달 벨트 축에 해당되는 이란이 이스라엘 전쟁에 가담함에 따라서 사우디벨트와 초승달 벨트 간의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우디 벨트는 뭐고 초승달 벨트는 뭘까? 잠시 설명드리면 사우디 벨트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입니다. 그리고 초승달 벨트는 이란이 그 다음 이라크, 시리아, 예멘 그리고 뒤쪽 배후에는 러시아, 최근엔 중국 이런 사태거든요. 그러면 대충 이해하실 겁니다. 문제가 되면 이
사우디가 지금 이제 2030년, 2034년을 기해서 빈살만이 어제는 사실 왕이 될 수만의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빈살만의 반대로 인해서 2030년 우리도 이제 거기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사실은 무역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2034년에 왕으로 되겠다는 입장에서 미국과의 단절이 필요했었죠. 왜냐하면 빈살만은 사우디의 친왕위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빈살만이 친중국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상태에서 사실 그 사우디 벨트도 균열을 일으켰던 상황이죠. 예. 그런 상태에서 바이든은 뭐냐? 이스라엘도 끌어안고 사우디도 끌어안고 이란도 끌어안았다. 근데 문제는 이란 입장에서는 자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끌어안는 과정에서 사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소외된 입장에서 보면 더 소외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 이스라엘과 이렇게 하마스 간의 전쟁 이후에 이란이 불개의 원칙을 취해서 세계 경제라든가 증시라든가 원유 시장이라든가 그렇게 예상만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극악도로 국제유가가 150달러 넘는다, 300달러가 넘는다 이런 예상이 안정되어 왔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란이 개입함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5시까지 잡았던 세계 외신들의 내용, 그 다음에 관련된, 외신보다도 관련된 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잡았던 내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미국이 그동안 보였던 어떤 입장들 때문에 중동 상황이 더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작년서부터 이 전쟁에 미국도 불개의 원칙을 취했었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 막상 이스라엘이 이란에 그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우디 벨트를 지키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트럼프 정부 때 이 중동 정세가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동 정세에 사실 오랜만에 평화를 가져다줬던 것이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안보와 관련돼서 지금의 대통령인 바이든 부통령의 노력에 의해서 중동 지역의 평화를 왔던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오바마 지우기에 나섰죠. 그러니까 중동 정세가 완전히 꼬이게 됐던 거죠. 이 내용은 다들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바마 정부 때 중동 지역의 평화다,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것은 이란과 핵 협상을 파기했던 거죠. 이란과의 우호관계에 이런 핵 협상을 제기했던 거죠. 근데 트럼프 때는 이 핵 협상을 파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사실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로 들어갔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때 꼬였던 중동 정세를 상당히 단기간에 정상화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우디가 문제였었죠. 사우디가 기존에 미국과의 관계, 이스라엘 관계해서 사우디 벨트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바이든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3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중동 정세는 아무리 트럼프가 사실 오바마 지우기에서 중동 정세가 이렇게 꼬였다 하더라도 사실 중동 정세는 정상화시켰을 충분히 기간이 됐었을 거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 벨트의 또 다른 축인 사우디가 친중국, 친러시아 쪽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때 꼬였던 이렇게 중동 정세를 정상화시킨 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연됐었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그리고 이것이 사실 그 레바논 그리고 일부 예멘 지역 그리고 이번에 이란까지 개입하게 됐던 사실이다. 그래서 악의 고리, 불의 고리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경제난 등을 감안했을 때 5차 중동 전쟁 발생 여부, 결국 미국이 키를 쥐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이 키를 쥐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김일인 캐스터께서 또 우리 뉴욕 특파원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사실 헤즈볼라의 수뇌부 공격을 계기해서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사실 대리전에 이란을 이렇게 뒷받침해줬던 이 헤즈볼라 이런 부분이 이렇게 노출됨에 따라서 이란이 개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하는 사태에서는 역시 초승달 벨트에
맹주격으로서 이란의 역할이 사실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상당히 이렇게 지배적 시각이다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선 이란이 이러한 아주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력은 어떻게 될까? 이번에 100발의 미사일 가는 과정에서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방공망에 다 잡히지 못해서 이스라엘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대서 지금 전쟁 상황에 대해서는 보복 공격이라든가 이런 게 더 치열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는 양상입니다는 방공망에 걸렸던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란이 이렇게 경제를 재활하는 과정에서 무기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방위비 진출이 이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군사력을 갖추는 측면에 있어서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도 그랬었고 헤즈볼라도 그랬었고 이번에 이란 사태에서도 그래서 사실 이란 자체적으로 보면은 제5차 중동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족하다. 그런 각도에서 아까 뉴욕 특파원의 입장에서는 5차 중동전쟁, 중동전쟁 이런 측면에서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오고 미국의 증시 입장에서는 초반에 많이 떨어졌다가 막판에 좀 회복되는 양상을 이렇게 보이긴 했습니다는 그러나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러시아와 중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반도를 비롯한 이런 지역에 사실은 그리고 트럼프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리스냐 하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오늘 아마 1차 TV 토론 미국 시간으로 부통령 TV 토론이 있죠. 이 대목이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정에도 없던 해리스와 트럼프 때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는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 미국이 5차 중동전쟁에 키를 쥐고 있다면 사실은 이 부통령은 최고 통수권자 대비해서 안보와 그다음에 군사의 어떤 상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담당할 수 있는 주무부에 해당되는 부통령 간에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이 대목이 이렇게 이란 개입 이후에 중동 사태에 미국의 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중동 사태의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자, 연초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세계경제와 증시연원을 점검할 때 지경학적 리스크, 지정학이 아니라 지경학에 대한 이 강조를 해주시지 않았었습니까? 네. 김재현 PD께서 준비가 된다면 방금 전에 자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속보 내용인데요. 외무장관이 이스라엘 추가 보복이 도달이 없다면 행동은 종료된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5차 중동전쟁의 여부는 미국이 키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란이 지금 상태에서 군사력이라든가 부정부패 때문에 이렇게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는 양상은 아니고 경제 사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국제유가가 지금 안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중동 두바이선으로 $80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국제유가가 많이 이렇게 올라갔다면 이란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면전을 칠 수 있는 경제력이 확보할 수 있었는데 국제유가가 안정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 속보의 내용대로 미국이 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 연초에 올해 세계 경제를 이렇게 하면서 이상기후 문제, 그 다음에 사실 올해는 전쟁을 많이 치를 것이다. 선거와 함께 전쟁을 많이 치를 것이다 해서 지정학적 위험보다는 지경학적 위험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든지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보와 경제가 적극 연계되는 이런 움직임에서 지오폴리티컬 리스크 플러스 이코노믹 리스크에서 이걸 합치면 지경학적, 지오 이코노믹 리스크에 해당되는 지경학적 위험이 되는 겁니다. 현재 그렇게 새벽 5시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전쟁, 이렇게 이란 전쟁이 이렇게 급해서 세계 전쟁에서 치르는 국가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국가가 전쟁뿐 아니라 내전까지 포함해서 지금 40개국이 지금 이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의 세계 경제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올해 이 종목을 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올해 각국들이 아우타키, 자급자족 상승, 방위비 지출이 증대될 것이다. 한국의 K 방산을 비롯해서
방산 산업이 부각을 볼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라든가 이런 데 방위 산업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증시 입장에서는 지금 올해 아주 스테디하게 방산과 관련된 주가 지금 꾸준히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태죠. 예. 이런 상태에서 향후에 그 중동전 관련돼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주요 경제 정책의 책임자들이 대공황을 많이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라가르드 22 총재가 느닷없이 세계 경제 대공황 상태에 우려된다 하는 얘기를 한국경제TV의 속보성 이렇게 캐스터들의 소식을 통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예. 왜 그럴까? 1929년 1930년대 대공황의 직접적 발생의 직전 연도가 됐던 1929년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 보호주의가 상당히 강화되죠. 전쟁은 발생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호주의와 전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로 협조 관계인데 협조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1929년에도 테일러 시스템에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거품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지금도 M7을 비롯한 AI라든가 세계 증시의 거품 상황이 너무나 심합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중동 사태라든가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5차 중동 전쟁이 발생하면 한꺼번에 보호주의가 국수주의를 하고 전쟁이 확산되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나오는 분석은 만약에 이란이 개입될 때는 이란의 뒷배경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같이 초승달 때 뒷배경은 러시아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유엔과의 전쟁을 치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연기 움직임까지 나오는 상태거든요. 이런 군사 전략가의 분석들이 지금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1929년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이렇게 터질 때는 대공황이 되지 않게 되냐 하는 측면에서 라가르드 총재라든가 이런 측면이 최근에 이런 것을 우려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오로 하루에 국제유가 움직이라든가 세계 움직이라든가 이런 움직임과 관계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더구나 한국은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최근에 6자라든가 4자 관계에서 굉장히 긴장 및 고조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좀 예의주시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좀 오랫동안 지켜봐야 될 장기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런데 이 세계 경제 대공황이 닥칠 것이다. 여기에 가장 큰 어떤 뭐 요소라고 보면 국제유가가 얼마나 오를 것인가 이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1년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을 치를 때 그때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현되느냐 안 실현되느냐 하면 일단 시청자분이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때 중동 정세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압력을 더 높이는 이유로 국제유가가 뭐냐?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 악화되는 거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JP 모건의 입장에서는 국제유가가 150달러가 된다. 시티는 80달러 된다. 그래서 결국 시티 쪽으로 맞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 갈 거지만 이 대목에 있어서는 세계 원유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페크가 1970년대, 80년대에서 세계 마켓쇼 1위를 하면 국제유가가 저렇게 올라가서 세계 경제 입장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겠습니다는 지금 마켓쇼 측정에서 이 미국이 가장 우위에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뿐이야. 그 이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일부 러시아의 외무 상황은 국제유가가 300달러가 돌파할 것이다 해서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오늘 하루 상황, 물론 유가가 올랐습니다. 3% 정도 올라가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 정도는 너무 가행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공황의 우려가 나오고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예의주시해서 하루의 시장 모습과 아직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과거 1차, 2차, 3차, 4차의 중동전쟁 이렇게 됐을 때 초기에 나타났던 움직임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이 사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올랐습니다. 안전자산은 금값이 올랐습니다. 달러 가치도 지금 올라가는 게 그렇게 많지만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미국 증시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과잉적으로 굉장히 끌어가는 시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아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사태가 앞으로 갖고 있는 상징성을 감안해 볼 때 그렇죠. 전략적인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계속해서 하루의 증시 모습, 하루의 원유시장 모습, 하루의 안전자산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걸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 정세가 이렇게 다시 복잡하게 전개됨에 따라 일부 신흥국 통화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려울 때는 취약한 국가들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제시장에서 사실 만기 물량이 도래되고 있는 신흥국들이 가장 어려운 사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자막을 통해서 뒤쪽 부분이 중요하니까 방송 시간이 이렇게 다 돼서 뒤쪽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의 대응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막에서 신흥국들이 일부 취약 신흥국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얘기해 주신 대책,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한국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한국의 코스닥 상승률 코스피가 세계에서 가장 꼴찌다는 입장입니다. 자, 우리 경제 괜찮다 그랬습니다. 대통령까지서 경제 괜찮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시각은 한국 증시가 G20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일부 특수환경에 처해 있는 러시아라든가 제국은 왜 꼴찌냐? 한국 경제가 긍정가 보이지 않는다. 자, 다른 국가들은 어떠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완충력을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미국 경제 우리보다 좋습니다. 빚것 단행했습니다. 물론 인플레가 안정돼서 그렇습니다는 사실 빚것을 선제적으로 단행하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도 금리를 내쳐놓으니까 완충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중국도 경제가 어려운 사태에 대한 빅푸시 굉장히 대규모로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전부 금리를 내렸습니다. 사실 이런 스타트에서 다른 국가들의 재정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국회의원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국가에 대한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다른 국가들은 전부 감세라든가 재정 지출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증세를 당했던 영국은 최대 위기를 당했죠. 최근에 그랬죠. 해리스 후보도 증세를 얘기하다가 이 표심이 떨어지는 것에서 다시 증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증세죠. 그리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취하는 것, 이 국가들도 지금 아르헨티나라든가 것도 전부 완충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 한국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를 저는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가운데 한국 증시가 괜찮다 하는데 8월, 6월 이후서부터는 좀 어두운 각도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지금 금투세 문제에 뭐해서 뭐 하나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뭐 하나 해결되는 게 없다. 이 정책 당국뿐만 아니라 정치도 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긴박하는 상태에서 다른 국가들은 이게 목적은 다르지만 이 조치가 빅컷이라든가 빅푸시라든가 금리 인하가 전부 결국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완충력으로 확보한 심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입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금투세 폐지 문제, 이재명 대표가 사이다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금투세 유의보다는 사이다 시원하게 금투세 폐지 쪽으로 한다면 외국인의 시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리 시각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 강요들이 왜 얘기를 안 하냐 하면 재정정책이라든가 금리 인하 문제 이런 측면에서는 전부 입법권에 거대 야당에 해당되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징성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하는 총재 입장에서 뭐를 하겠습니까? 빨리 금리 인하를 해줘야죠.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부동산 문제, 강남의 학생 문제 이걸 다룰 수 있습니까? 이 문제 얘기할 사항은 아니죠. 파격권에 일상할 사항은 아니죠. 미리미리 대비해서 완충력을 확보했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가 강요가 보이느냐, 정치인이 보이느냐, 우리 경제가 괜찮다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시킬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